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외형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가 가동이 되면서 조금 지금 통합당의 뭔가 이미지가 조금 달라 보일 소지가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런 국면인데 윤동구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정당 지지율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정말 나라까지 떨어진 미래통합당의 어떤 또 우리 한국 보수 세력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이 문제의 해결에는 뭐 진보 보수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여야도 있을 수도 없다고 보여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정치 세력 또 한 정치 세력이 아니면 같이 정말 협치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점에서 그 꼴통 정당, 기득권 정당, 부자들의 정당인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사회적 약자의 정당으로 뒤바꾸려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정말 그 올드한 인물이고 어쩌고를 떠나서 그 메시지 자체는 상당히 이 지금 보수 세력들한테 새로운 반향을 저는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부분에서 이번에 전당대를 안 하고 전당대 파였던 조희진 의원하고도 내가 그 인터뷰를 해서 듣고 했는데 전당대회를 안 한 것은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 전당대 했으면 완전히 TK 전당대 했다. 이게 이번에 지금 국회의원 구성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비대위 체제 출범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그래서 조혜진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조희진은 전당대 파였으니까. 전당대 파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저는 김종인 자연인 자체는 따로 또 볼 필요도 있다.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제가 짚어본 바에 의하면은 어떤 대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구해왔던 사람이라는 걸 오래전부터라면 엄청 늙었다는 얘기는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김종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이 당헌 당규의 개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여하에 그거 갖다가 실현해 내느냐 이런 문제 있고 정치적인 의제 주도권도 상당히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던데. 예, 그리고 이제 그 국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도 좀 더 이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국회는 원내대표한테 맡겨둘 문제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하면서 정말 기존과는 다른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이 말하는 거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맥이 닿으면서 사람들한테 그게 진실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나. 예. 자기 어째 말하면 말이 성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예. 과연 그런데 그게 미래통합당의 어떤 그 핵심 의원들이 그게 발맞추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건 아직 아니라고 봐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성과 이루더라도 보수의 어떤 대선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어떤 그걸 위해서는 새로운 그릇이 아마 필요할 때가 내년 일정 시점에서 올 거다 이렇게. 네, 이미 일부 비판적인 지적을 해준 황장우 소장.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통당의 누구도 지금 맡으면 길지요. 잘못돼 갖고 또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으니까 제3자가 와서 누가 좀 시간이나 끌고 우리는 좀 이따가 들어가겠다. 문재인 정권이 더 임기가 지나서 이제 마지막 연차 정도나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김종인이 맞아떨어져서 저러가는데요. 근데 저 사람이 툭툭 던지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뭐 출산에 관한 문제, 뭐 임대주택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약자와의 정말로 동행 이런 그게 저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던져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짜로 저럴라 그러면요. 이 보수가 솔직히 말하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현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일종의 보수의 시각 교정을 세미나나 토론을 통해서 왜 기존의 보수가 안 되는가에 대한 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보수가 성장이 불가능한데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보수가 실업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든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현재의 시대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 있지 당에서 않나요? 한 두 달 정도를 이 해서 백서라도 내 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현상과 괴리된 보수는 계속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성향을 내거는 정파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포기할 거는 포기하자. 그래서 황교안의 민부론을 보면 그거는 그야말로 70년대, 80년대식 성장론이었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갖다 진단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당의 의원들 전부의 내용상의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한 다음에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정책은 복지정책은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정책은 어떻게 간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주요한 핵심 빼대 정책부터 고쳐나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내일 뭔 말할 줄 모르는데 회의에서 기자 앞에 자기가 툭툭 한마디씩을 던지면서 가요. 난 저 양반이 저기 우리가 주장하는 서포 15조라는 걸 어디 좀 그것만 솔직히 말하면 흉내내도 한 150일은 먹고 살 건덕지를 던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부분이 도대체 오늘날 한국 보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면 김종인이 저를 던지는데 그 뒤에 빠져 있는 많은 보수의 그 의원들이나 어떤 보수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너 혼자 잘해봐. 이런 시각입니다. 그럼 그거는 김종인의 자기 계산과 욕심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이따가 문재인 정권이 경제적으로 붕괴될 거다. 아마 그렇게 노리고 있을 거예요. 연말 지나면. 그러면 그때 되면 책임론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묶어내기 위해 거국 내각을 제안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때 경제를 책임지는 총리로 들어가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 계산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고 있어요. 대중적으로 자신의 어떤 지지를 갖다 좀 모아내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전혀 보수를 갖다가 발전시키거나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일회성적인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 사람이 굉장히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보수 자체된 기업보다는 개인의 뭐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정당 지지율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가? 약간의 어떤 지지율의 어떤 그 반등 이런 조짐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의미한 지지율의 변화라고 결론 내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두 번째. 그러면은 현재 그렇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고 미통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그것이 김종인 효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따져봐야 된다. 물론 김종인 효과일 수도 있지만은 현재는 다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부터 일이 하락하면서 집권 여당의 지표 자체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통당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죠. 즉 김종인하고는 상관없이 여당의 지금 이전보다도 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반사이길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하나는 이번 총선을 거쳐갖고 미통당이 유심히 보면은 소위 공분의 대상, 이 공공의 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쪽 여당에 두고 타켓을 해서 낙인질을 찍게 할 만한 인물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은 친일 프레임도 옛날만큼 강하지도 않고 어떤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 보니까 그 총선 이후에 인물 교체 효과보다도 과거의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좀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해서 현재 미통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김종인의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 그러면 김종인에 대해서 지금 황 소장님이 이야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통당은 지금 패배 이후 한 번도 정책 토론회 패인에 대한 토론회나 백서 원인 분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미통당은 그것이 1년이 걸리더라도 해서야 됐고 백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거를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지지자까지 그거를 공유를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건너뛰어 버렸어요. 건너뛰고는 김종인의 교시와 같이 자기 가서 이런저런 말을 던지는데 실제 지금 지지자는 고사하고 그 100몇 명 되는 그 국회의원들도 과연 김종인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자신을 못한다는 거죠. 예. 차 교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뭐 김종인 대표가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 맡아서 다른 사람 받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다면 차라리 조기 전당대회 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일단 그래도 뭐 지금 그러니까 이 뭐 비례 우리나라 유일의 또 비례 5선 아닙니까? 그 이 나름대로 이 구르기 만만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 지난번 총선에 대한 패배 문제는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특위 같은 게 구성돼서 아마 진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뭐 백선 낸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수준에서 그게 되겠어요? 뭐 김병민인가 누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는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 그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보수라는 틀을 벗어나서 뭔가 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한 부분들, 예를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그 사람 그 양반이 계속적으로 하여튼 경제민주화의 캐치프레이즈를 약간은 다른 비치로 변형시켜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쪽으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 또 두 번째는 일단 당의 전면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주류 세력들을 이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세대 교체를 끌고 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문제는 이 주어진 것이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다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기존의 관행들, 잘못된 관행들은 가감하게 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국회 원구성 문제 같은 경우도 잘못된 거 그동안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던 것들 이제 우리가 손에 좀 보더라도 우리가 먼저 가면 이거 분명히 잘못 시정하고 가자고 그래 좀 가감하게 깃발을 메고 그런 거 돌파해 나가는 장면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 여당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통합당 관련해서 한 사람만 관련해서 좀 한두 분 얘기 들어보죠. 근래에 와서 원희룡이 자기 대선 출마까지 얘기하면서 그래도 중앙 정치 무대에서 본인을 많이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의미 있는 조금 관심을 도울 만한 정치인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존재감을 갖다 가시한 거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개혁의 기수였는데 이 지금 그 메시지 자체가 이렇게 그 보수 근본주의자 비스무리한 그런 두 번째 발언 때는 좀 바뀌긴 했던데.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첫날 했을 때 바로 제가 네. 보내줬어요. 네. 이게 그 어쨌든 사랑하는 후배인데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최고위원 선거 나오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죠. 예,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뭐 중국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이 직거 생활을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그 2014년도 지방선거 때 그 제주도로 갔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가서 그 이후에 항상 중앙정치에 대한 꿈은 갖고 있었던 친구인데 사실 제주 도정의 평가 저는 제주 도정의 평가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 상당히 좀 많은 변화도 제주에서 가져와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지없이 그 상당히 그런 데 부분에서도 그걸 했는데 어쨌든 저는 보수의 귀중한 자산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이 다음 이 미래통합당의 하나 그 대선 주자로서는 그 활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좀 더 이렇게 이 나름대로 그 비전과 같이 정책 부분들을 갖다가 이 제대로 좀 이렇게 녹여내고 왔으면 좋겠다. 네. 네. 저는 보수가요 너무 무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할 줄 아는 보수의 지도층이나 리더들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저성장이라는 거는 뭐 핵심이고 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파퓰리즘으로 가고 저성장으로 가고 그리고 또 실업 양극화의 심화 이런 걸로 가는 거는 기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의 보수의 이데올로기로 이 시대에 대응해 갈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을 보수가 아무리 던져봤자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또 기본소득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뭐 세금이나 이런 걸 그 정도로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뭔가 보수로서 하겠다면 자기 공부나 철학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서 대권 주자로 가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사람들 뭐부터 해서
미통당 언저리에서 대권 주자라고 그런 데는 조금 낫다라고 하는 뭐 젊은 사람들 보면 과거에 보면 권력에 다 나름대로 솔직히 말하면 빌붙어 가지고 주변에서 권력에 무슨 머리 쓰다듬어 주면 좋다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와가지고 뭐 내가 자기 주자라 한다고 그게 국민적으로 먹혀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자신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던질 수 있는 과감한 메시지를 갖추지 못하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메시지 개발 능력이나 책이나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흑원나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거 컨닝밖에 안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요, 제가 볼 때 기존에 저런 어떤 객토, 이 지금 썩은 보수들의 사고를 이렇게 격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 파천왕적인 무협지용으로 이런 자기 반성이 없으면요. 옛날에 내가 누군데 해가지고 기어 나와가지고 아주 개망신당하는 일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하시네요. 그 정도라고요.